안녕하세요. 서비스 경영의 진심인 여자 변미영 소장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11강 파트 4부터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파트 4는 이제 고객 커뮤니케이션이고요. 제1장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부터 제5장 설득과 협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본 강좌에서는요, 4장 감성 커뮤니케이션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커뮤니케이션은 여기 보시면 3번에 한번 볼게요. 자,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서 서로가 상호 노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 간에 서로 상징을 통해 의미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시작과 끝이 보이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자, 시험에서 이제 이 부분이 가끔 건드려지는데요. 시작과 끝이 보이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죠. 시작과 끝이 보이는 선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죠. 그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보이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역동적이며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에서 보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요소. 시험에서도 이제 종종 출제가 되죠.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제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 놓은 이유가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기본 요소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제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소의 항목을 모두 다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로는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코드화, 코딩, 메시지, 경로, 그리고 해독. 해독은 받은 메시지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맥락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은 이 의미는 시험에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해 놓은 부분이 이제 그 의미로 출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나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럼 맥락이 된다라는 거죠. 다음 잡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피드백이 있습니다. 피드백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시험에서 그 의미가 가끔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에서 수신인의 반응을 대화로 계속 반복 순환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하고 순환하게 하는 요소, 즉 상호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요소, 이게 바로 뭐예요? 피드백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어지는 건데, 한 사람이 그걸 듣는 사람 또는 말하는 사람 간에 서로 간의 피드백이 있다 보면 그 커뮤니케이션은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요소 꼭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피드백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반복 순환하게 하는 요소인데, 그 피드백에서 우리가 이제 반응적 피드백이 있습니다. 반응적 피드백. 네, 교재이긴 한데, 자, 반응적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죠. 반응함으로써 그 피드백을 상대에게 다시 해주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고개 끄덕임. 고개를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랬어. 아, 이렇게 또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에게 반응해 주는 게 바로 이 반응적 피드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은 뭐 사례, OX형, 뭐 연결형에서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이제 로젠탈 효과가 있습니다. 로젠탈 효과. 자, 로젠탈 효과는 말 그대로 이제 로젠탈이라는 그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실험한 거를 이제 증명한 건데요. 실험을 실시해서 증명한 이론인데 이거죠. 학생들을 능력 있는 학생으로 기대하고 인정해 주면 그 학생의 능력은 더욱 향상이 되고 반대로 능력이 없는 학생으로 기대하면 학생의 능력이 향상되지 못한다는 현상인데요. 이제 이 로젠탈이라는 그 교수가 학생들을 A그룹과 B그룹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네, 나누어서 이제 A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너희가 다음 시험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B그룹의 그 학생들에게는 전혀 이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거죠. 뭐 기대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전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 이 A그룹의 학생들과 B그룹의 학생들의 그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지켜보게 되는데 항상 기대하고 인정해 주었던 A그룹의 학업 성취도가 어때요? B그룹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젠탈 교수가 이제 얻는 조사 결과는 뭐냐면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어떤 관점으로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달라진다. 이게 바로 이제 로젠탈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 자,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리스 신화에 유래된 것으로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 예측이 그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기대죠,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면서 어때요? 행동을 하면서 기대에 충족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이다. 그래, 우리 그 수험생들이 로젠탈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를 그 의미를 정확히 좀 잘 구분을 못하겠다라면 이 하나의 키워드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젠탈 효과는 어떤 관점으로 대해주느냐, 그리고 피그말리온은 기대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기대한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플라시보 효과는 의사가 효과가 없는 가짜 혹은 꾸며낸 치료법을 환자에게 제안했는데 환자의 긍정적 믿음으로 인해서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심리적으로 이거를 의약 효과라고 하죠. 가짜 약 효과라고 하는데 즉 긍정의 심리적 믿음에 따라서 긍정의 결과가 가져온다는 거죠. 긍정의 결과가 가져온다. 이제 이게 그 시험의 사례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환자가 약국에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목이 너무 아프고, 가래도 끼고, 그리고 기침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약사가 그 도라지 액기스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 액기스가 목이
아픈 그런 그 증세에 매우 좋다. 이거 드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의 그 커뮤니케이션 관련 이론으로 맞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까 도라지 액기스가 효과가 좋다라는 그 긍정적 믿음을 환자에게 준 거죠. 그래서 환자는 그럼 왠지 내가 이 도라지 액기스를 먹으면 목에 뭐 그 기침이라던가 이 안 좋은 현상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믿음을 또 갖게 되는 거죠. 다음 이제 노시보 효과 볼게요. 노시보 효과. 자,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는 반대죠. 네, 반대입니다. 반대로 진짜 약을 줘도 효과가 없다고 의심한다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이다. 그래서 반대로 즉 부정적 믿음은 뭐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노시보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에 긍정적 효과를 반영한다면 노시보 효과는 뭐죠? 부정적인 암시가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낙인 효과 볼게요. 낙인 효과. 낙인 효과도 은근히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효과죠. 제가 이제 그 교재 내용 중에서 이제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된 내용만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낙인 효과 보면 낙인 효과는 피그말리온 효과는 또 반대죠.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실제로 그렇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좀 시험에 몇 번 이렇게 거론이 됐었는데 범죄자, 그러니까 재소자. 네. 재소자가 출소한 후에 사회생활을 좀 그래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라고 이제 각오를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로부터 이런 재소자라는 그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낙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래 내가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겠다. 무슨 새로운 인생, 내 인생에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소자들이 범죄자들이요 또 범죄를 일으키고 이러한 낙인 효과로 인해서 또 범죄를 일으키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게 재범의 그런 사례가 오히려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낙인 효과인데 좋지 않은 과거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영향을 주어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그 시험에 나왔던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 찍히면 그 아이는 어때? 계속 바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면서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낙인 효과 정말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에서요 이 낙인 효과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주위에 이런 낙인 효과 넌 안 돼. 넌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막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단절하세요. 인간관계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거의 그 도움이 안 돼도 괜찮아. 나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낙인 효과를 자주 사용하는 또는 한두 번이라도 나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반응적 피드백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래? 아이고야. 그렇구나. 웬일이니? 고개를 끄덕이는 거죠.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상대에 대한 그 반응적 피드백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크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주로 이제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합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보게 되면, 자,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그렇죠. 말로써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와 의사 전달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사회적, 지역적 또는 국가적으로 제정된 기호 체계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주 건드려졌던 부분이 바로 이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부분이죠. 자,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의 그 마케팅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제품이라던가 또는 어때요? 이 언어를 통해서 제품이라던가 서비스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언어는 사람이 생각이나 느낌을 소리나 글자로 나타낸 것으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생각한 바를 표출하고 타인의 의사를 수신하여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 언어를 통해서 어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던가 느낌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이제 이 부분이 좀 많이 최근에 출제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고객과의 직접적인 서비스 상황에서 어때요?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당연히 뭐죠? 언어가 활용되어야겠죠. 우리가 그 고객과의 그런 상호작용에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제스처만으로 응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가 바로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언어가 활용되어야 하므로 직원과 고객과에 있어서의 언어적 교환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서비스 접점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셨겠지만 정보 교환의 목적이 크죠. 정보 교환의 목적이 큽니다. 그 고객과 직원 간의 그 접점에서의 상호작용에서는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 역할이 되게 큰데 그 정보 교환이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대부분 언어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다음은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어때요? 일치되도록. 일치. 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치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시험에 좀 자주 나왔던 부분만 좀 언급을 하면, 몸짓, 시각, 공간을 상징으로 하여 의사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인 거죠.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몇 프로요? 93%. 93%를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요소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과 해석에서 매우 어때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이제 언어와 더불어 여러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무의식적으로. 가끔 시험에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은 의식적으로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동은 주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의 그런 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사람의 말보다는 뭐를 바라고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숨겨진 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으로 뭐가 높다고요? 신뢰성. 이 부분 매우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신뢰성이 높은 의사 전달 수단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않아. 말은 믿지 않고 뭐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본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믿는다, 파악한다 라는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합니다. 자,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적, 또한 정서적, 심리적 정보를 전달하는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유형으로는 크게 신체 언어와 그리고 이제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신체적인 외향, 그리고 이제 의사 언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면 뭐 신체 언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또는 뭐 의사 언어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항목들이 뭐 의사 언어에 해당이 되고 또 신체 언어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체 언어를 보면 얼굴 표정, 그리고 뭐 눈 맞춤, 뭐 고개 끄덕이기, 자세, 제스처, 몸의 움직임, 자, 이런 것들이 신체 언어인 거죠. 몸으로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의미까지는 시험에 출제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뭐 신체 언어에 실제 시험에서 신체 언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뭐냐면 다 오답이 신체 매력, 신체이에요. 신체 매력은 이 신체 매력도 이 신체 언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신체 매력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신체적 외향에 속합니다. 신체적 외향에 속한다. 그래서 이 신체적 외향은 뭔가 이렇게 매력을 발산하게끔 하는 그런 뭐 두발이라던가 복장 이런 것들. 그래서 통틀어서 신체 매력을 우리가 신체적 외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체상에서 나오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험에서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신체 언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요? 신체 매력. 이거는 신체적 외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의사 언어. 의사 언어는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소리를 의미를 하는 거죠. 소리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 의사 언어에는 뭐가 해당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말투, 응고, 음량, 음조의 변화, 그리고 말의 속도, 발음이 이제 의사 언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의사 언어에서 시험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는데 자, 먼저 말투 보면 말투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이제 도움을 준다. 우리가 말투를 보고 그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그 예시 문제로 사례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직원이 그 질문을 고객의 질문을 판매 직원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그 고객이 짜증스러운 말투로 그 판매 직원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짜증스러운 말투. 그건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뭐 답이 같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죠. 말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말투. 그러니까 짜증스러움, 짜증을 내는 말투는 이 말투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음고, 음량. 예, 음고, 음량이 있고 그다음에 음조의 변화. 자, 음조의 변화는 여기서도 이제 이 음조의 변화에서 음조의 변화 다양한 메시지와 중요도 및 느낌 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한번 이게 뭐죠? 네, 음조의 변화라는 거죠. 이거는 그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음조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양한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죠. 다양한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주는 의사 언어는 그러면 이게 이제 음조의 변화인 거죠. 음조의 변화. 그리고 말의 속도. 말의 속도는 그렇죠. 우리가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감정과 태도를 또한 반영하죠. 그리고 발음.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또박또박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발음이다라는 거죠. 발음이다. 그래서 그 의사 언어 꼭 좀 그 의사 언어의 항목과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오류로 보도록 할게요. 커뮤니케이션. 자, 우리가 이제 어때요? 항상 쌍방간의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전달자의 문제에 의해서 또는 수신자의 문제에 의해서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에 그런 오류가 발생이 돼서 이 오해죠. 서로 간에 그 오해하는 상황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빚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관계 단절까지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자, 그럼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에서 전달자의 문제가 뭐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수신자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전달자의 문제와 수신자의 문제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달자의 문제는 뭐가 있는지 여기 큰 항목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큰 항목과 그리고 수신자의 문제에는 뭐가 있는지 이게 파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큰 항목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전달자의 문제. 자, 전달자의 문제로는 먼저 목적의식이 부족하다. 목적의식. 즉,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대화를 하는 데서 명확한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가 흘러갈 수밖에 없어. 대화하고 나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다음 미숙한 메시지의 전달 능력. 그래서 이 미숙한 메시지 전달 능력은 명확하지 않은 발음이라던가 이런 화술의 이렇게 부족으로 인해서 그 말하는 의도나 메시지를 수신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때 그러한 왜곡이 발생이 되죠. 그다음 이제 혼합 메시지 사용. 이 혼합 메시지가 시험에서 자주 거론이 되죠. 네. 이 혼합 메시지는 자, 언어적 말 그대로 비언어적인 브리치 메시지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중 메시지라고 하죠. 이게 또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중 메시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이 혼합 메시지 사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또는 뭐 언어와 비언어적 분리치를 뭐라고 하는가? 이 이중 메시지라고 한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 분리치의 메시지인 이중 메시지를 사용하여 내용과 의도가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이죠. 다음에 이제 오해와 편견, 즉 전달자의 심리 상태와 개인적 견해가 그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또 방해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제 대인 감수성 부족. 이 부분도 이 전달자의 문제에서 많이 건드려집니다. 예. 그러니까 대인 감수성 부족인데, 자, 전달자가 타인과 인간관계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때 상대방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거나 또는 어때요? 자신의 말을 반복해서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대인관계가 좀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좀 많이 보여지죠. 예. 이런 것들은. 그다음 정보의 여과. 자, 정보의 여과는 전달자가 의도적으로 수신자가 듣고 싶어 하는 할 정보만 전달하고 듣기 싫은 정보는 빼버리고 전달하는 거죠. 이게 여과라고 하죠. 여과. 이 정보의 여과도 가끔 이게 연결형, 이런 연결형에서도 이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의 여과. 자, 그래서 이 전달자의 이러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신자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게 되면, 자, 먼저 경청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건성으로 듣거나 또는 무성의하게 듣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평가적 경향, 상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 계속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평가해서 실제 의미를 왜곡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신뢰도가 결핍되어 있는 경우, 즉 수신자가 전달자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는 어때요? 그 메시지까지도 신뢰하기가 힘들죠. 믿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면 그게 진실로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일단 선입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선택적 청취, 이 부분. 자, 수신자의 문제에서는 이 선택적 청취가 많이 건드려져요. 그리고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 반응이 이 수신자의 문제에서 많이 건드려지는데, 이 선택적 청취는 OX형, 연결형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택적 청취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선택적으로 자기가 이거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심령과 일치하는 메시지는 내가 받아들이고, 하지만 나의 심령과는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는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그 정보를 내가 거부하는 경향인 거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선택적 청취이다. 다음 부정확한 피드백, 즉 전달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내 임으로 해석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 반응이 있다. 그래서 수신자의 과거 경험에 따른 왜곡된 인지, 그러니까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 수신자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전달자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신자의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달자의 문제와 수신자의 문제 꼭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보면, 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적, 정서적 정보를 전달한다고 했죠? 네. 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이렇게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다음,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있죠. 사회적으로 제정된 기호 체계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93%,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93%를 차지한다. 다음 4번,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신뢰성이 높은 의사 전달 수단이다. 아까 신뢰성이 높은 의사 전달 수단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무의식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답은 이거죠. 일단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정보가 전달되는 상황과 해석에 중요한 또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공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발생 원인 중 수신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네, 수신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하나 보면 제 1번 목적의식의 부족. 이거는 발신자죠. 목적의식이 없으면 내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대화 끝나고 날 때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 목적의식의 부족. 다음 정보의 여과. 아까 정보의 여과가 뭐라고 했지? 여과 했죠? 이게 상대가 그 듣기 싫은 얘기는 빼버리고 그 듣고 싶어 하는 정보만 전달하는 거죠. 그다음에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 반응. 왜곡된 인지와 감정적 반응으로 인해서 발신자가 하는 얘기를 잘못 곡해해서 듣는 거죠. 이게 바로 3번이죠. 수신자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인 감수성의 부족. 이것도 대인 감수성의 부족도 이제 발신자의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남 메시지의 사용. 호남 메시지 딱 여러분들 같이 이중 메시지 같이 연계해서 꼭 이해해 두세요. 이중 메시지. 그래서 호남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발신자의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1장 저와 함께 같이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